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여러 위기와 시험대가 놓여있다. 우리 경제 안보를 두고서 자주 등장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지금 호조인 증시와는 달리 글로벌 경제가 암울해진다면 97년, 2008년에 이은 10년 주기 위기설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 수치들도 이제 이 위기들을 뒷받침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10월 각종 안보와 경제 이슈가 만만치 않죠. 어떤 상황인지 지켜보고 위기설의 진원지도 한번 파악해봅니다. 첫 번째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15년 만에 행동경제학자가 받았습니다. 행동경제학, 좀 낯선 용어죠. 보상, 처벌이라는 합리성에 의존한 기존 경제와 달리 복잡 미묘한 심리에 따라 경제적 선택과 활동이 이어진다라는 이론입니다. 넛지라는 책은 국내에 널리 소개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사례와 새로운 이론들 풀어서 두 번째 인터뷰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경제도미노 시간에는 통화스와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남의 지갑 속에 내 돈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위기에 대한 대비, 국제 신용에 대한 안전피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는 엇갈리고 있죠.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다, 불투명이다, 분분한데요. 경제도미노에서 확인해봅니다.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올해 4월에도 4월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걱정될 때마다 위기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위기다 이런 말도 있을 텐데요. 10월 위기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가 쌓여 있는 데다가 10년 주기로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라는 속설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감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들도 북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을 거들면서 굉장히 이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이 위기설의 배경은 뭐고 도대체 실체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드립니다. 건국대 IT금융학부 오정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위기설 당연히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자라는 이야기이긴 할 텐데요. 올해 들어서 특히나 4월에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이 위기설이 자주 등장합니다. 10년 주기 위기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왜 나오는 걸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또 위기설이 또 재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1997년도 위기나 2008년 위기의 발생의 원인들이, 공통적인 원인들이 다시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1997년이나 2008년 위기의 공통적인 원인이 정치 위기와 국정 공백이고, 네.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노동 계획이 실종되고 구조조정 지연,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 둔화, 1997년도에도 반도체 수출 착시 때문에 수출 둔화를 보지 못했고, 네. 2008년도에도 선박 수출 호황 착시로 인해서 수출 둔화를 보지 못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그러면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정치 위기와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제 노동계획이나 구조조정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가 버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이제 우리 수출이 반도체 호황 때문에 다른 부분 수출에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착시 현상이 계속이 되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서 미국 금리 인상이 또 계속되고 이번 달부터 월 100억 달러씩 통화 환수가 시작되면서 돈이 빠져나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과거에 없었던 것이 추가적으로 세 개가 있는, 하나는 이제 폭핵 위기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미중 그야말로 G2의 통상 압력이 있고, 네. 세 번째로는 2008년도에는 한미 통화 수합이 있었지만은, 네. 이번에도 한미 통화 수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언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위기설은 좀 종류와는 다른,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개되는 요건들은 97년, 2008년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통화스와프가 좀 톡톡하게 안전핀 구실을 했는데 방파제 구실을 했죠.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 정부도 사실 소득 주도, 분배, 수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가 최근 들어서 혁신 성장이나 공급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역시 정부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고 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도 역시 5월달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를 이제 슬로건으로 내걸고 했지만은 여전히 이것이 이제
가져오는 그 임금 상승, 네. 그다음에 비정규 정비주가, 규제의 증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히려 설비 투자가 위축이 되고 가계부채 대책을 강도 높게 내놓은 이것이 오히려 건설 투자 위축을 초래하면서 성장률이 지금 현재 2분기에도 0.6인데 3분기에도 0% 중반대밖에 안 될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혁신 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이제 약간의 그 정책 변화의 전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기 시점마다 성장률이 하락하고요. 하락 방향, 하방세를 띠고 있는데 지금도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가 금융시장에서 CDS 프리미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표로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 좀 듣기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네네. 그냥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이 국채가 부도가 날 것인가 아닌가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보험료가 높을수록 부도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제가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 약 150bp 정도, 이 bp로 표시하는데 네. 100bp가 1%예요. 네. 이 프리미엄이 150bp 정도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위기가 나타났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 연초마다 이것이 한국 국채, 5년물 국채의 CDS 프리미엄, 다시 말하면 부도 보험료죠. 네. 부도 보험료가 약 40bp였는데 네네. 지금 오늘 오전에 약 71bp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거 좀 더 높아지면은 네. 이제 이태리처럼 한 150bp 정도 넘었으면은 우리나라 위기 징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우리 전체 경제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해주신 건데요. 일단은 성장률 얘기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도 11조 원 풀었고 정부에서는 낙관적으로 봤거든요. 3%대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한 것도 회복세로 돌아선다라는 의미 때문일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성장률 정부는 그렇게 봤지만은 지난 7월에 한국은행도 2.8%밖에 안 될 거다. 금년 성장률이.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아마 금주 중에 나올 한국은행 전망도 좀 더 소폭 하향 조정될 전망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 어제 현대경제연구에 내놓은 전망을 보니까 금년에는 올랐습니다. 2.7%밖에 안 되고 내년은 오히려 2.5%까지 떨어질 거다. 아, 네. 이런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높은 그 부동산 규제 때문에 건설 투자가 네. 그다음 우리 성장을 견인해온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크게 위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도 전방위적인 그런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오히려 위축이 되고 있고 네. 또 가계부채 때문에 민간 소비도 위축되면서 그야말로 성장의 회복에 견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측은 반도체 수출 정도, LCD 요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서 성장률이 정부 전망보다는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도 공급, 즉 여러 가지 기업의 설비 투자 같은 부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체질 변화 상황에서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건데요. 지금 경제 이슈가 안보 이슈랑 묶여 있지 않습니까? 미중 관계, 또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다 마찬가지인데 북한까지 지금 또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의 행동 하나에 따라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면역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도 하시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번에 노동당 창건일이 오늘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18일 날 있고요. 네. 이런 걸 전후해서 ICBM이나 LCBM 고발을 할 경우에 아까 우리가 논의한 그 CDS 프리미엄이 네.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 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참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은 진영학적 위기인데 진영학적 위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미 간의 동맹 간의 그 신뢰를 공고히 해서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 한미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금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 압력들을 네네.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될 것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연휴가 미국 증시 좀 좋았고 한국 증시도 지금 연휴 끝나고 나서 일단 오늘은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뭐 원화라든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지표들 보면은 위기설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좀 보는 시각과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겠죠, 교수님? 1997년 위기 나기 2, 3개월 전에도 심지어는 미국 신용평가에서 조차도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네. 2008년도에도 위기 나기 직전까지도 한국은행 심지어는 한 달 전까지도 금리를 올릴 정도로 네. 그렇게 그야말로 국제 정세에 관해서 동향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이 주는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을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네.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그런 걸 고려해서 발표하는 이런 건 아주 위험하고요. 정말 객관적인 경제는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호도를 해도 위기가 오면 위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그런 좋은 지표, 여기 수출은 반도체나 LCD 수출 때문에 수출 둔화의 착시가 마치 97년도에 있었던 그때도 반도체 수출 때문에 수출 네. 둔화를 보지 못했고 2008년도에도 선박 수출 고항 때문에 수출 둔화를 보지 못해서 위기가 온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착시 현상을 극복해서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는 위기 그대로 실체를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옳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끝으로 가장 큰 변수, 가계부채도 걸려 있지만 여러 상황이 걸려 있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하게 되고 또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여력이 없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는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핵 위기도 있고 CDS 프리미엄이 이제 지금 71bp인데 한 80, 90 올라가게 되면은 네. 자원 유출은 불가피하니까 네네.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들의 가계부담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더 위축되고 네. 또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될 금융비용이 증가하니까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네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주는 지금 잠시 그 소득주 성장을 좀 뒤로 미루면서 정부가 얘기했던 핵심 성장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A를 막으면 B가 터지고 B를 막으면 A가 터지고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오정근 특임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참 어렵고 복잡한 말 같지만 결국 내 삶을 또 내 환경을 결정짓는 게 바로 이런 경제들인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내주십시오. 그 목소리 방송에서 소개하고 또 널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통화스와프입니다. 통화스와프, 말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요. 상대국의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서로 주고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위기시 또 유사시 이럴 때 외환위기 같을 때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서 환율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외환에 대한 위기들을 좀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제일 처음 했던 건 미국이 1959년 독일 연방은행과 처음으로 협정을 맺은 거고요. 일본, 멕시코 중앙은행 또 국제결제은행과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 통화스와프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지고 있죠. 중국과는 2009년 4월 처음으로 원 위안 통화스와프를 맺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자정을 끝으로 협정이 종료됩니다. 이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전체 통화스와프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런 큰 경제의 흐름이 사실은 작은 것까지 결국 금리, 내 수입, 소득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과연 통화스와프 어떻게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여기에 준비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6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참정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은 언론들이 특히 일면까지 할애해가면서 한중 통화 스와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인데 연장 여부 아직도 불투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이제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시 원화를 맡기고 다른 나라로부터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이른바 이제 마이너스 통장. 네. 일종의 보험 성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4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당시에 1,800억 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14년에 금액이 2배, 현재 한 3,600억 위안,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2조 원 상당인데요. 네. 2배로 증액이 돼서 3년 연장된 바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자정입니다. 24시를 계약 만료일이라는 겁니다. 네네. 사드 갈등만 없었어도 만기 연장은 기정사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은 만기 연장에 대해서 어떤 확답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주무부서가 한국은행과 이제 기획재정부인데요. 지금도 중국 당국과 물밑 협상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중 통화 스와프는 일단 오늘로 종료가 되고 난 뒤에 양국이 추가 협상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 중앙 일간지에는 사실상 합의 이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더 혼란을 주고 있는데 연휴 전에 미리 합의가 됐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사실 좀 타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일간지가 단독으로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합의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중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계약 당사자인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이미 이제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합의했다.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은 중국 지도부의 최종 승인만 남아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중국이 연장을 허락했느냐 그 배경을 보니까 지금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 중인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홍콩과 이제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게 한 4천억 위안, 이 홍콩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 규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 통화 스와프를 지금 중단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웠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인데요. 이런 이유로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인데, 네. 다만 이제 중국 지도부가 이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돌발 변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재연장 여부를 단정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예, 참 복잡하군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인데 윤곽이 좀 드러났나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 더욱 이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주택대출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대출을 받을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런 연체율이 높아지면 결국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화될 개연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추가 대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미 도입을 예고하고 있는 신DTI, 신총부채 상환 비율, 그리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도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신DTI가 도입이 되면 미래소득까지 반영을 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젊은 직장인들의 대출 한도는 늘어나겠지만 상대적으로 5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DSR, 총부채 상환 비율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네. 이런 대출자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빚을 내서 집을 사는 1주택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 부채라든지 연체 같은 걱정들도 있습니다. 실제 좀 다주택자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등장하던데요. 5명 중에 1명은 다주택자다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이 지난 5월 기준 4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지금 빚 안 세고 집 사는 것은커녕 이 빚 없이 전세 살기도 어려운 시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에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한 622만 명인데 이 가운데 2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132만여 명, 21%라는 겁니다.
주택대출자 5명 가운데 1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들의 진 빚을 보니까 1인당 평균 2억 한 2천만 원씩 모두 합치면 292조 원인데요. 특히나 이제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44% 거의 절반가량이 네. 추가로 신용대출까지 받은 다중채무자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출금리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이대로 방치할 경우 다중채무자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한 연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유동성 악화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하지 않도록 과연 얼마나 정교한 정책을 이제 담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여러 개 투자들이든지 이런 것들도 잡아야 되겠지만 좀 부작용 중요하겠네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노후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들 생애 마지막 8년은 불행할 수도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이려면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균 생애 마지막 8년은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는데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인데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 5개국의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행복수명 국제 비교를 연구 결과했는데 여기서 행복수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생명보험사회공헌연구소 서울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노후준비 측정 지표인데 네. 건강적인 측면, 경제적인 안정 측면, 사회적인 활동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행복수명은 74.6세인데요. 네. 조사 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문제는 기대수명인데요. 평균 우리나라 얼마만큼 사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83.1세까지 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수명 74.6세 이후 거의 9.5년, 10년 가까이 건강하고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런 현상은 서구 선진국보다는 기대수명은 더 길어졌지만 건강에 대한 만족도, 은퇴한 이후에 노후 대비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럼 해법이 뭐냐? 이 연구소는 이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금융, 연금 자산을 좀 늘려서 네.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뭐 이거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삶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와닿는 말씀이시네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한중통화스와프 웨이처럼 목을 매느냐라는 건데요. 네. 사실 통화스와프는 갑을 주종관계가 뚜렷합니다. 한중통화스와프는 원화를 맡기고 위안화를 빌려오거나 중국이 아니면 우리나라한테 위안화를 맡기고 원화를 빌려가낼 수 있는데 후자보다는 전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사실 과거에도 미국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만기 때도 그냥 재연장하지 않고 종료했는데요. 네네. 당시에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달러 넉넉하다,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네네. 지금 국가 신용도도 중국보다 높은데 꼭 해야 되느냐라는 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네. 북핵 리스크를 이유로 세계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한국물 CDS 프리미엄이 계속 급등락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걸 모르겠느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역지사지로 중국은 통화스와프를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중국이 원하는 건 사드 배치 철회인데 이에 준하는 조치를 내릴 때까지 해줄 듯 안 할 듯 이렇게 오고 가다가 네네. 결국은 이런 중국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대안이 없다면 통화스와프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고 하셨는데 아쉬울 때가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노벨상, 그중 경제학상은 사실 정확한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인데요. 사실 노벨상은 아니지만 노벨위원회가 선정해서 수상합니다. 그만큼 영향력도 큰데요. 세계 경제 흐름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노벨 경제학상 시카고 대학의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받았습니다. 행동경제학자인데요. 이게 뭘까요? 또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경제학자의 문학살롱, 영화 속 경제학 등 관련 서적에서 이런 이론들을 소개한 작가죠.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되면서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넛지라는 네. 책, 그리고 소변기의 파리 스티커 이런 것들만 강조되고 있는데 배경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소변기 파리 스티커 이게 뭐 제목을 뽑은 언론들이 많았는데요. 네. 요게 이제 그 가장 좀 상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화장실에서 이제 설치됐던 건데 요즘 한국 그 남자 화장실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남성분들 잘 아실 텐데 이 소변기에 보면 파리 그림을 그린 이유가 여기 그림을 그려놓으면 남성들이 소변을 볼 때 변기 밖으로 소변을 안 보더라. 네.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 그림을 그렸더니 변기 밖으로 새는 소변량이 무려 80%나 줄었다라는 실증도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보면 이제 변기를 깨끗이 사용합시다. 이런 문구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적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살짝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의 행동을 유도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넛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번 이제 노벨상 수상하신 셀러 교수의 바로 이제 작품인데요. 네네. 이 넛지라는 말은 이제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이런 표시입니다. 네. 너 알지? 이러면서 이게 팔꿈치 툭 찌르는 것. 네. 그게 바로 이제 넛지인데요. 이제 의미를 풀이하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이렇게 또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넛지라는 책은 200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서 또 추천을 해서 유명세를 또 띠기도 했었고요. 네네. 이 노벨위원회는 이 셀러 교수를 이번에 선정한 데 대해서 셀러 교수가 현실에 있는 심리적인 가정을 경제학적인 의사결정 분석의 대상으로 통합을 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 분야의 심리학을 잘 접목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셀러 교수가 주장했던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심리회계, 그다음 소유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심리회계라는 것은 이제 사람 마음속에 보면 네. 수익과 지출을 따로 계산하는 그런 심리, 즉 그런 네. 회계가 있고 또 이런 수익과 지출 항목을 항목 안에도 보면 우리가 마치 이제 회계장부에서 각기 다른 항목으로 적는 것처럼 네.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지출의 예를 들면 이 또 다른 항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쓰는 문화비와 그리고 우리 애를 위한 교육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내가 문화비를 많이 줄인다고 해서 또 교육비를 뭐 많이 늘린다 이런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네. 하는 건데요. 또 소유효과라는 것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또 가치가 달라져 보이더라. 원래 우리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내가 네. 이 물건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 실험을 해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더 높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같은 사람인데 내 가족이 더 소중하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또 소유 효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노벨위원회가 인정을 한 겁니다. 좀 사람의 마음 또 약간 간접적인 효과, 뭐 간접적인 효과라는 게 아마 사람의 마음을 뭐 해당하는 얘기일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인정됐다 이런 느낌인데 자 최근에 이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들도 비슷한 이론가들인가요? 좀 각광받고 있나요 요즘? 네, 그 행동경제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금 15년 만이긴 한데요. 하지만 최근에 그 노벨위원회가 주는 노벨상을 보면 주로 이제 비주류 학자들에게 상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불평등 연구라든가 네. 또 비합리적인 인간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지금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좀 강화된 흐름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경제학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효과 좀 다른 어떤 경제학은 없느냐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보면 이 주류 경제학에서는 불평등은 사실 그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또 경제학의 경우도 가정이 합리적인 인간, 합리적인 선택만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심지어 이제 불평등의 경우는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용인을 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최근 와서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지난해 노벨상을 받았던 그 앵거스 티턴 교수의 경우도 불평등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분이 또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요즘 뭐 우리 정부가 이 소득주도 경제나 분배에 치중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새로운 흐름을 일단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래도 행동 경제학 좀 낯설기도 한데 이번에 이 수상한 시카고 대학의 리처드 H. 세일러 교수 어떤 분인가요? 보니까 영화에도 출연하셨다고요. 네. 예전에 그 빅쇼트라는 영화에 나와서 이 카메오로 나왔는데 네네. 이 블랙잭 게임을 예로 들면서 이 합성 부채 담보 증권 즉 CDO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사실 이 빅쇼트라는 영화가 인간의 탐욕이 저지른 금융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셀러 교수가 출연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셀러 교수는 그 대표적인 행동 경제학자 보시면 됩니다.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학에다가 심리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결코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 때로는 우리가 비합리적으로도 행동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학문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뭐 아모스 트버스키 그리고 다니엘 카네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유명합니다. 이 셀러 교수가 가장 많이 참고한 경제학적 전제가 제한된 합리성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합리성 전체를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합리성도 인간이 때로는 이제 제한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참 합리성, 뭐 인센티브, 잘못하면 벌 받는다, 잘하면 상 받는다 이렇게만 인간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또 이분은 그걸 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 좀 어려워요. 심리학과 경제 굉장히 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미 실생활에 적용도 되고 있고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영향 많이 미치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 경제 활동 그리고 이제 선택이 다 행동 경제학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도 사실 뭐가 또 크게 틀린 말 아닙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죽을 확률이 30%입니다. 아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의사와 지금 수술을 당장 하시면 살 확률이 70%입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하겠느냐? 저기 이게 어차피 죽을 확률 30%, 살 확률 70%는 합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하지만 의사가 어떤 단어를 먼저 끄집어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환자들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였는데요. 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 문구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낸 것과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주위에 사는 주민의 90%는 세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끝냈을 때 어디가 더 효과가 좋았느냐? 오히려 주민 90%는 세금을 냈습니다라고 광고를 한 쪽에서 세금을 더 내더라는 얘기죠. 난 안 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났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 경제학이고요. 또 우리가 또 선거 때 보면 꼭 선거 투표를 앞두고 각 정당이 우리 다 이겼다. 맞습니다.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밴드웨건 효과인데 일종의 이제 대세론에 따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것도 결국 행동 경제학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쪽은 더 민감할 것 같아요. 금융이나 소비 쪽이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소비에 이 행동 경제학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물건을 사는데 현금 10만 원을 주는 것과 한 달 뒤에 10만 원. 혹은 6개월 뒤에 10만 원 주는 것은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할부도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신용카드랑 할부 이런 것 제도가 나오는 거고 또 우리가 연말정산 때 사실 보면 2월 달에 돈 많이 돌려받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바꿔 말하면 이미 그 전해 매달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낸 돈이죠. 오히려 뒤에 돌려받기 때문에 이자가 없기 때문에 손해본 거지만 사실 사람 심리 넣으신 기분이 좋죠. 그리고 아마 추석 연휴 때 이거 마트에서 물건 사러 가셨던 분들 많을 텐데 2+1 제품 이런 거 보면 괜히 이거 안 사면 한 개를 손해보는 맞습니다. 지금 사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손실회피 성향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온라인 쇼핑 추석 때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제 계정에 1,000원 온라인 상품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 돈 아니고 원래 없었던 돈인데도 일단 내한테 한번 들어왔다가 기한 내에 안 쓰면 괜히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바로 이제 손실회피 성향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 경제학입니다. 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 벌, 명확한 합리성이 아니라 좀 개인의 심리에 따라 모든 선택이 달라지는데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애매하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뺨 맞고 있고 미국도 지금 FTA 압박하고 있는 데다가 북한 문제까지 여러 협상과 선택이 올려져 있는데 역시 이번 노벨 경제학상 받은 행동 경제학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우리가 선택 전략 이 부분은 행동 경제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가 사드 같은 민감한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도 당연히 행동 경제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FTA가 폐기가 되면 지금까지 무관세가 되던 게 이제 관세가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충격도 크지만 미국의 경우는 미국이 아마 농민들 축산업자들이 느끼는 또 충격도 클 겁니다. 우리가 뭐 미국산 쇠고기라든가 밀 이런 것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FTA가 폐기가 되면 서로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다른 쪽 나라의 제품을 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쉽게 수출을 해왔던 미국 농민들의 박탈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손실 회피 성향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협상에서 잘 이용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사드의 경우도 이게 너무 이제 장기화되고 서로 대립이 돼서 한중 간 관계가 멀어지면 과연 중국은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설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동북아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관계를 이뤘던 게 한중 간 관계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마저 중국과 멀어지게 되면 중국이 그동안 그래도 한국은 우리랑 가까웠을 거다라고 했던 네. 그 박탈감 이런 상대적인 이제 소유 효과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 아하, 네. 결국 이제 이러한 심리 우리가 더 느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이 더 느낄 수도 있는데 결국 협상 과정에서 누가 더 잘 이용을 하느냐. 네. 이러한 심리를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 언뜻 떠들기로는 미사일을 쏘고 여러 가지 이익관계를 따지는 합리성 같지만 선택은 행동경제학처럼 미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라든지 세계 어떤 관계 선택을 읽을 때 역시 이런 추세로 계속 방향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노벨상이 선정된 것만 봐도요. 네, 일단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제 깨지고 대단히 이제 다양한 흐름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교과서 틀 안에 있던 경제학이 아니라 우리 실상에 맞다면 뭐든지 적용 가능한 이제 대상이 된다,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이게 교과서에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논란이 많은데 네. 결국 중요한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과연 우리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적합하느냐. 이것을 두고 논쟁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경제학이 이제 다른 뭐 심리라든가 네. 물리학 혹은 이제 과학과 결합이 되면서 점점 이제 그 학문 간의 융합 네. 이런 이제 트렌드가 강해진다.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같은 이런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과서 밖으로 걸어나온 경제학 이야기가 이번 노벨 경제학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예, 요즘처럼 복잡한 경제 이슈들, 특히 외교 관계, 안보 관계까지 얽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서 과연 내 주머니, 내 삶은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도미노에서도 그와 관련된 것들 바로 통화수업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금 여러 보도들 때문에 아직도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예. 중국 굉장히 큰 규모의 통화수화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걸까요? 이게 사실 뭐 앞에서도 몇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은 사드 문제만 없었으면은 재연장이 확실한 건데요. 네네. 이제 이 연장이 지금 불확실해진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사드 보복을 둘러싸는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지금 어려움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네. 뭐 저는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거 말고 좀 이제 하나 좀 추가 말씀드리자면요. 네네. 한중 통화수화부가 2008년 1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네. 했는데 그 2008년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는 해였잖아요. 네네. 이명박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한중 관계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를 좀 이제 그러니까 이 균형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었고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 이제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었죠. 네네. 그러면서 사실 중국의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자기 주변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네.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군사력 이런 거를 넘어서서 금융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중국이 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2009년도부터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의 채권을 그러니까 매집을 그냥 굉장히 늘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 연장선에 이제 한중 통화수화부도 이제 이게 이제 게시가 된 건데요. 한중 통화수화부는 앞에 어떤 분들 지적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통화수화부는 비대칭적인 거예요. 네. 우리 돈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별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사실상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한중 관계가 나빠졌을 때. 한중 통화수화부가 그러니까는 물론 한중 통화수화부를 했을 때 중국의 위안화를 그러니까는 좀 국제화시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네네. 중국 입장 속에서 한중 통화수화부 안 하더라도 크게 뭐 손해 볼 건 없는 거예요. 네. 반면에 이제 우리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외환위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충분한 그러니까 이 외화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언제든지 그러니까는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보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문제였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연장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요. 연장이 지금 확실히 안 되고 있는 것은 중국한테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 선물 요구하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아무튼 이제 사드 문제 네.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이 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아마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게 실무는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네네.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율이 아마 그러니까 이 작용되고 있지 않겠는가.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한중 통화 서프가 다시 재연장될 수 있느냐도 이제 저는 이제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하게 듭니다. 예, 오늘 연장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 역시 결과적으로는 정치 지도부의 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일 것 같고 미국과도 그렇지만 중국과도 그렇고 굉장히 안보와 경제가 얽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좀 여러 가지 외환보유액이라든지 금융안전망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다. 뭐 큰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위기설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요. 이게 말이 여러 가지니까 어떤 말이 신빙성이 있는가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 일단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한미 통화 서프를 했었거든요. 네네. 당시에 6개월간 그러니까 300억 달러에 대해서 했었는데. 네. 당시에 아마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 3월부터 그러니까 환율이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 연말 되게 되면 당시에 그러니까 이 키코 사태 같은 경우가 막 터지면서요. 네. 막 나라가 아주 그냥 뒤숭숭했었는데 환율이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막 1,500원 돌파하고 막 1,800원 이렇게 돌파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통화 서프가 체결되면서 그게 진정이 되집니다. 네. 300억 달러 정도였었거든요. 네네. 지금 한중 통화 서프 규모가 지금 추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율 작용에 따라서 한 560억 달러, 53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보다 큰 규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환보유고라는 것은요. 외환보유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어쨌든 간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우리로서는 어쨌든 간에 방어적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한 3,848억 달러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의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적정 외환보유고예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수입대금 3개월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년 안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이제 그러니까 외채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한 3분의 1 규모. 네. 이걸 이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규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규모는 보게 되면 최소한 4,600억 달러에서 많게는 한 5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되져요. 예, 1,000억 달러 이상 더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한 한 800억 달러에서 많게는 그러니까 1,000억 달러가 부족하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자본이 유출됐을 때, 국제 자본들이 유출됐을 때, 네.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크게 이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환보유가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네. 평상시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외환위기 같은 어떤 급변의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필요한 거죠, 사실. 예, 앞서도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통장은 아쉬울 때 정말 급하게 필요한 건데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 텐데요. 중국 좀 달래야 될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것들을 좀 주시해야 할까요? 저는 이게 지금 결국 한중 통화 서프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드 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사드 문제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네. 북핵 문제하고 관련돼가지고 결국 지금 한미 지금 FTA도 지금 우리가 수정 협상을 지금 하게 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전부 다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북핵 문제로 인해가지고 생긴 하나의 이 문제이다 보니까는 그러면 본질을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본질을 해결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한미 FTA를 지금 그러니까 이 소위 수정 협상을 하자는 것도 결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삼아가지고 결국 얻어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사드 문제도 발생한 거고요. 네.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속에서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강대국의 논리에 끌려가다 보니까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저는 북핵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네.
북핵 리스크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북한을 갖다가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폭격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 위험성을 감수하든지 하든지 네. 아니면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뿐이 없다고 봅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후자라고 봐요. 그리고 대화 네.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예. 한반도에서요. 그러면 보수와 진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북한과 미국이 즉각 대화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네. 이건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경제 문제를 계속해서 한미 FTA라든가 사드 문제로 해서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이 네네. 결국은 이 북핵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 국민들이 그러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본 이유로서의 안보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지금 미, 북 간의 그 괴리 어떻게 보면 좀 한국이 역할을 찾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도 살 길이 열리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IMF 때 금반지 모았습니다. 저도 경제 살린다고 동참했는데요. 또 어려워지나요? 7759님 사연 주셨네요.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담당하신 분들은 좀 희망적인 방향들 찾아냈으면 해법들을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가져봅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